자, 완연한 봄이라고 할 만한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봄은 왔습니까? 3월 12일 금요일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작전 펼칩니다. 특공 시사특공대. 그래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에요. 3월 중순에 접어들었으니까 분명히 봄이죠. 하지만 하늘은, 파란 하늘은 보이지 않고 뿌옇게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강 건너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그런 지경입니다. 뉴스들도 뭐 보면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 화나는 소식, 배신당한 이 기분,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뉴스들이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첫 곡은 뭐 이를테면 오늘 잠깐 제가 고민했던 뭐 칸사스의 뭐 Dust in the Wind, Close My Eyes 이렇게 우울한 노래는 틀지 않으려고요. 어쨌든 아직은 미세먼지에 갇혀 있어서 우울한 소식에 둘러싸여 있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봄이지만 언젠가는 기분 좋게 청명한 봄 하늘 아래 우리 나들이 갈 날을 기다리면서 상큼한 노래, 달콤한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아는 부분만 우리 함께 따라 불러볼까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 시작부터 상큼해 Springtime. 샵의 스위티 들어봤습니다. 달달하죠? 2889대원 달콤한 노래 해서 저도 딱 이 노래 스위티 생각했는데 잭디랑 찌찌뽕 하셨습니다. 정말요? 앞에 이제 스프링타임 뭐 이렇게 시작해서 요 계절 3월에서 한 4월 둘째 주까지 라디오 PD들이 많이 고르는 그런 곡입니다. 최선영 대원 추임새 뭐냐고 참으셔서 참고 싶은데 못 참겠어요. 또 스르륵 니까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7563대원 잭디님 이 노래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라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신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저 이런 귀여운 여자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유의 마시멜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3042님 형님 남양 특집 하기엔 아직 일러요. 멘탈 챙기세요. 조금 에코를 제가 많이 썼습니까? 나복정 대원 잭디 티셔츠는 헤비메탈인데 노래는 귀요미네요 라고 했고요. 성정초등학교 우리 지호도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 화이팅 하자. 아저씨가 항상 지호와 함께 또 지호를 응원한단다. 자 시사특공 대원들 오늘 잭디 응원 받고 싶으면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정상근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훑어봐 드릴게요. 시사특공 태요.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정수진 대원. 정수진 1, 2, 3 중에 정수진 오리지널. 정수진 1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수진 씨 안녕. 그리고 지영한 우리 택시 모시는 지영한 대원도 환영합니다. 정상근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8명이나 나왔습니다. 슬금 이까지 올라왔네요.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500명 선에 육박을 했고요. 이 지역사회 확진자가 467명이었고 수도권 확진자는 324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진주에서 확진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이후 관련 확진자가 35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도 가족 지인 모임으로 확진자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0수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밖에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아동시설, 제조업체, 가족 및 지인 관련 등 이 새로운 발병 사례도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자는 54만 명을 넘기면서 이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 70%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 1,200만 명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2차 접종 물량을 1차로 돌리면서 다음 달부터 접종 속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1차 접종만 해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접종 규모를 더 넓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일요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수도권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계속해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참 요거 두 가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느긋하게 뭐 저녁 그리고 술자리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2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봄이 왔는데도 네. 계절의 변화나 이런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네, 그렇죠. 이 우울한 뉴스들도 많고 코로나19 이 거리두기도 풀어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뉴스 때문에 그래. 이 뉴스 때문에. LH. 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LH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후보 이름으로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관련 특검 수사를 건의했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라면서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니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했는데요.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또 그런 과정을 국민들이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LH 사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LH 사건은 정부가 조사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서 물타기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그 어제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LH 1차 조사 결과는 맹탕이라면서 국민 분노에 기름만 부었다라고 평가했고요.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함께 이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 앞둔 후보들은 좀 더 강하게 이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 의식을 해야 되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뭐 특검이기까지 하고 그 여당의 당 대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또 비치는 거면 이럴 네. 거였으면 처음부터 좀 강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를 빨리 진행했었으면 어땠을까. 어제 1차 조사 결과는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SNS에 김진욱 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요.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검찰 수사팀이 다시 이첩해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수처는 검찰의 제19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이 검사 수사관 선발에 3,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서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뉴스 피로도라 그러죠. 네네. 지겹고 이러니까 관심 두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거의 최고위 공직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의 사건이고 그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과정의 정의로움 이런 거 등등 우리가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될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를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봤으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러게요.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제19 감사기가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인과관계를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박범계
신임 뭐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법무부 장관 관련된 또 얘기를 또 하나 해야겠네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관련해서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이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박범계 장관이 이 사건을 두고 수사 지휘를 할지 여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또 전임 장관의 수사 지휘도 있었다라면서 이 수사 지휘권 추가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주장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을 했다가 네. 법정에서 증언을 뒤엎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증언을 동료 재소자들에게 하라 이렇게 압박한 사건입니다. 네.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맡아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사건을 맡아왔던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부여받자 대검이 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을 했고 직후에 이 사건이 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서 사건을 검토해왔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를 한 뒤에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를 봐주기 했다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이에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이 사건의 전체 진행 경과 그리고 결과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듣는 거 혹시 아세요? 어린 어떤 친구들이 저희 시사특공대. 아, 네네네. 아까 그 지호라는 이름의 성동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 문자를 제가 소개해줬더니 같은 초등학생이 네. 지호야 안녕 하고 또 이렇게 문자. 아, 여기서 집에 초딩들 놀이터가 됐어요 지금. 만남의 광장입니까? 지호야 안녕. 나랑 같은 5학년이지. 한 다음에 잭디 아저씨 지난주에 오문희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오문희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네네. 재밌게 보았어요. 미세먼지가 심해서 나가 놀지 못하는데 재미있는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네요. 네. 영화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요. 뉴스 하면서 제가 어떤 우리 윤찬이거든요. 이름은. 네네. 지호랑 윤찬이가 친구처럼 놀고 있어요. 우리 윤찬이한테 추천해 줄 만한 영화 생각해 볼게. 아저씨가 생각 좀 해볼게. 네. 자, 그다음 또 사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급차를 막은 정말 괘씸한 택시 기사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사건인데 2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 지난해 6월이었죠. 이 택시가 구급차를 가로막아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가해자인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이 항소심은 보험사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2개월을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원심에서 피고인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유지는 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라면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가해자 최모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이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설 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이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다가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이 살인죄를 포함해서 추가 고소를 한 사건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 요즘 그 법원의 판결들 보면 네. 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현행 법의 테두리 또 법의 논리 안에서 내리는 판결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좀 이 시대에서 원하는 그런 정의와는 많이 뒤떨어지잖아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이 피고인이 잘못을 했는데 피고인의 나이는 왜 고려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예전에 뭐 주치감경, 네.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논란이 많이 그런 됐죠. 거 많이 했죠. 네. 2021년에 지금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였나요? 그 형제복지원 관련해 가지고 네네. 또 내린 판결 역시 뭐 법의 논리를 따져보면 법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판결을 기계적으로 내릴 수는 있겠지만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고 아마 지금 우리 특공대원들도 이런 판결 보면 좀 의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그렇죠. 법 정비하고 이런 것도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럴 여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수조사는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 조사는 모르겠습니다.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 아휴 답답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쓰는 검사용 면봉이지 않습니까? 네. 이 면봉을 이제 코 안쪽까지 깊게 집어넣게 되는데 그런데 이 면봉에 이 플라스틱과 솜을 붙이기 위해서 이 자동차 고착제로 쓰이는 화학 물질이 사용됐다라고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화학 물질이 유독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면봉이 생산된 곳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업체이고 지금도 전체 면봉의 50~60%를 그곳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그 물질이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이 회사가 또 하청을 줬는데 이 네. 하청업체 중 하나에서 이 화학 물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하청업체는 원래 그 원청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담당한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 이 물질이 독성이긴 합니다만 그 2차 가공으로 굳은 뒤에는 독성 물질이 증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네. 다만 이 식약처가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면봉을 만들고 있는 거를 뭐 전혀 몰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에 나선 상황이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유명하고 또 생산량도 많고 많이들 쓰는 업체 제품이라고 하니까 네.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LH 사건이 전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한 사건이라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경찰들도 이 언론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나도 우리들도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네. 놀랍고 잘 피를 못 잡겠다라고 하는 오리무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미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거의 뭐 이 미라 상태로 발견됐던 이 3살짜리 아이 관련해서 엄마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네. 외할머니가 엄마로 밝혀졌는데 여전히 외할머니는 끌려 들어가면서도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니까요 하고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볼 때마다 지금 멘탈이 지금 흔들려가지고 저도 어떻게 가치관이 돌아가는 붕괴되는 건가. 느낌이에요. 정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전해드린 사건이었는데요. 지난달 10일 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혼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아이를 놓고 친모가 이사를 가버려서 아이가 사망을 했고 또 이를 외할머니가 발견해서 신고했던 사건인데 이 DNA 검사 결과 이 신고한 외할머니가 친모여서 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친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법원은 DNA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한데요. 이 지금까지 친모로 알고 있었던 그 아이의 언니죠. 네. 지금까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이 20대 여성의 아이는 지금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게 제일 상황입니다. 큰 문제고요. 네. 그런데 오늘 구속된 40대 친모가 이 실제 손녀 소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제기는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 20대 산모가 이 산후조리원도 다녀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기관에서 아이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20대 산모가 분명히 아이의 얼굴을 봤을 텐데 이 바꿔치기 됐으면 모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찰은 일단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 A 씨와 B 씨, 그러니까 이 친모와 언니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언니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친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이 아이의 행방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 이 친모가 아직까지 본인의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친모가 억울하다고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기사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네. 유전자 이 검사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네. 그 본청까지 가서 4번을 했대요. 맞습니다. 또 아이 엄마만 그 지금 언니로 알려진 그 네. 예전은 친모로 알려진 그 사람만 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친부로 알려진 사람까지 검사를 네, 했는데 네, 네.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거는 도저히 이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하면은 네네. 한 번만 해도 사실은 그 우리 다들 알다시피 막 99.99%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검사를 여러 번 해서 아니라고 하면 좀 인정 좀 하세요. 할머니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머니라고. 40대입니다. 외할머니. 좀 답답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집 초등학생도 시사특공대 열혈 애청자라고 시사 초등 퀴즈 대회 열어달라고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사특공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아까 윤찬이었나 지호였나 영화 소개시켜달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윤찬이 혹은 지호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되겠네요.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잭디의 초이스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몇 년쯤 된 영화인데 보세요. 아이들이 볼만한 영화고 재밌고 묘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영화. 이게 문제야. 자꾸 애들한테 추천해준 영화라고 하면 자꾸 착한 영화를 추천하게 돼. 애들은 이런 영화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막 공포 영화 이런 거 좋아해. 저 컨저링 재밌었어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이니까 제가 공포 영화 추천해주기 좀 그렇고. 4451 대원입니다. 잭디하고 저하고 공통점 저음 불가 고음 가능. 윤소연 대원 분명 간밤에 꿈을 잘 꿨는데 오늘 승진에 떨어졌어요. 동료는 승진하고요. 눈물을 머금고 동료 직원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점심 밥맛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시사특공대 들을래요. 잔뜩 기대했구나 우리 소연 씨가. 다음에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50대에 미국 대통령까지 하고 은퇴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대 미국 대통령을 시작했어요. 뭐 그 사람 뭐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드시 뭘 빨리 시작하고 더 빨리 되고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소연 씨 조금 위로가 됐나요? 그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소연 씨한테 카피카파 아쉽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소연 씨한테 카피카파 날려드렸습니다. 0486대원. 잭디 제주도에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오랜만에 45분 강의하고 나오는 길인데 강사신가 봐요. 마스크 끼고 강의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라고 했습니다. 잭디는 어떻게 2시간이나 라디오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요. 뭐 월급 받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정승미 대원. 81살인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담즙관 문제로 폐혈증 쇼크가 왔는데 다행히 응급 상황은 넘기고 2차 처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치매가 있어서 본인이 아픈 걸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냥 계속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네요. 단팥빵과 믹스커피 좋아하는 우리 아빠 잘 이겨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아유 이게 참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너무 슬프네요. 이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아유 딸아 빨리 집에 가자. 나 집에 가고 싶어. 계속 이렇게 쪼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해질 수 있길 빨리 고비를 넘길 수 있기를 제가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승미 씨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두 분 변호사 모셔서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사특공대.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함께합니다. 나도 짓고 너도 짓고 우리 모두 짓는 죄에 대한 신랄한 분석과 변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죄와 변. 저희 제작진의 조사에 따르면 차이콥스키가 실제로 법학을 공부한 법대 출신이라고 하네요. 오. 본인은 음악가를 꿈꿨는데 아버지 성화로 법대에 진학했다. 이때도 이랬군요. 지금 변하질 않네. 지금 자, 이 판사 출신이신 신중권 변호사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 어릴 때부터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저는 사실 어릴 때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PD가 꿈이었어요. 방송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다. 뭐 결과적으로 방송으로 들어오긴 하긴 했는데.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막 자기 장래 희망 같은 거 쓰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한참 읽고 있었는데 보니 거기 판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있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억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 뭐 예술 쪽 계신 그 위대한 그런 예술가들 보면 부모의 성화로 그렇죠. 몇백 년 전부터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럽에서도 부모의 성화로 의대 갔다가 그렇죠. 결국 이 돌아오기도 하고. 천재성을 참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인데 차이콥스키도 법대 출신이군요. 자, 이분은 사실은 뭐 주류회사 취직하고 싶었던 경우 법조계의 까브레나 쇼비뇨 네. 손정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어릴 때 우리 손정혜 학생의 꿈은 뭐였습니까? 뭐 아주 평범했어요. 뭐 교사가 되고 선생님, 싶었다가 뭐. 뭐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네. 있었나? 그거 이루셨네. 네, 꿈을 이렇고 이루셨네요. 네.
음악은 재능이 없어가지고 하필 맞아요. 각종의 재능이 없더라고. 음악적 재능도 없고 미술적 재능도 예술적인. 없고. 맞아요. 그렇군요. 자, 이 연예인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사실은 요즘은 연예인들일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뭐 직장에서 뭐 그냥 아니면 심지어 무슨 이런 핸드폰으로 만난 동호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예, 있는 예. 것 같더라고요. 예. 스토킹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 신중권 변호사님께서 갖고 온 사건 자체는 예. 배우이자 가수인 배다혜 씨 스토킹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최근에- 검찰이 실형 구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피고인 29세 남성입니다. 네. 최근 2년간 여러 개 아이들을 이용해서 배다혜 씨에 대한 수많은 악성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뭐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응원 댓글로 시작했다가 점차 모욕, 점점. 그다음 뭐 협박, 뭐 이런 문자가 매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공연 대기실에 찾아가서 접촉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막 술한도 피우고.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배다혜 씨가 고양이 좋아하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햄스터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그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막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다혜 씨가 참다 못해 증거를 수집해 고소를 했고요. 근데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좋아서 했는데 좀 장난이 좀 심해진 것 같다. 어차피 벌금이면 끝날 것이다. 뭐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이렇게 연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괘씸하네요. 검찰 이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요. 그 선고는 1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이 신체에 뭐 피해를 입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형이 나올 예가 있거나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쫓아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협박의 문제가 공갈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진 경우에는 충분히 실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그렇군요. 자, 다른 사건도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 참 이거 어린 아이한테 이 아직 그 미성년자인 학생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30대 채모 씨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여고생을 만나서 나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고 썼는데 그 목적은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처음부터. 수십 차례 이제 전화를 걸고 뭐 친하게 지내자, 예쁘다, 나랑 사귀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굉장히 자주 했는데 여학생이 놀라서 이제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오니까 주변 사람들도 하지 말아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러니까 연락을 멈췄다라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피해자가 교제하는 거에 동의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는 변명을 하지만 재판부가 봤을 때는 교제에 동의할 리가 만무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보낸 것에 비추어 봐서는 피해자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보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는 동종 전력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스토커 행위 등등을 해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죄를 인정했고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일단은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을 선고한 면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처벌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앞서서 다른 사건 중에 이제 비슷하게 같은 아파트 여고생을 쫓아다닌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쫓아다니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는 안 알려주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 건물 침입을 한 사건도 있었는데 벌금 2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피해 학생들 생각하면 벌금 200이든 집행유예든 무서운 건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자, 신중권 변호사님, 이런 네. 경우에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좀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금 보면 지금 패턴이 미성년자들을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행동과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관행인지도 모르겠지만 판사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한 면이 있지만 네.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단계가 있어요. 처벌에도. 보통은 벌금, 그다음 단계 집행유예, 그다음에도 안 하면 실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을 여러 번 받았다 보면 다음에는 어차피 해봤자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재수없어서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머릿속으로.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재수 걸리더라도 어차피 집행유예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처벌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이건 예방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라도 아니면 사안을 보고 심각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패턴이라는 걸 봤을 때 충분히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바로 실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손채기 들어요. 변호사님도 좀 이런 처벌이 좀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볍죠. 왜냐하면 제가 같은 피해자가 대부분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경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유예 이상 나오나
보다 이거 벌금 200만 원 선고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국은.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더 이상 이제 엄벌을 구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뭐 비슷한 종류의 어떤 피해를 당해 보면 보복에 대한 우려가 크죠. 그러면 굉장히 엄한 처벌이 가능하겠고 당신에게 큰 피해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적 기능을 형사사법기관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 여고생한테 다 그 스토킹한 행위를 한 사람들 모두 다 구속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구속돼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벌금형 아주 심각해야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는 더 엄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 우리 저 특공 대원들 아마 귀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뭐 이제 법이 좀 더 강화되기도 하고 좀 더 촘촘해지기도 하고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통과가 완전히 됐습니까?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95년부터 그 옛날부터. 20대까지 14번에 걸쳐서 법안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 번 통과된 적이 없고요. 지금 21대에도 지금 6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 통과가 안 되다가 이번에 국무회의 통과하고 이번에 지금 법사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네. 이번에야말로 꼭 통과시키겠다고 좀 의지를 보여주고 있긴 하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예. 이 의원님들 참 그래요. 사정이 있겠죠. 바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지금 뭐 이런 뭐 정치적으로 것도 많겠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민생에 관련된 거. 그렇습니다. 아까 뭐 손정인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도 피해자가 할 수 있고 사실은 또 남자분이 피해자가 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뭐 특정 성별이나 특정 연령만 관련된 것 같지는 예, 예. 않고 뭐 연예인, 일반인 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치면 지금 법사위에 있다고 하니까 예. 치면은 조금 그 강해지겠네요, 처벌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 왜냐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경우에는 단순히 뭐 그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이게 스토킹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 규정은 좀 촘촘하게 예시를 많이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요즘 워낙 뭐 다양한 경로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의가 우선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한번 네.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선에서 오랫동안 또 저 많이 사건 다뤄오신 손정인 변호사 같은 경우 조금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더 보완하느냐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일단은 개정 이거라도. 법안을 한개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많이 늦었죠. 왜 늦었냐면 이게 처벌의 불명확성 좀 애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PD님이 늘 좋아하는데 한 10번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범죄로 처벌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통과가 안 되고 선의의 맞아요. 어떤 범죄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또 문화에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그래서 이렇게 구애를 하는 경우가 아직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건 이르다라는 시기상조론이 있었는데 우리랑 비슷한 법제인 일본에서도 2000년에 들어왔고요. 독일에서도 2007년도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을 했거든요. 예, 대부분. 우리는 논의만 하다가 2021년에야 이제 통과되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요 최소한의 범위라도 규정을 하고 그리고 판례를 축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명확하거나 추가될 거 계속 개정하는 형식으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가 이제 살인 사건으로 연계된 그렇죠. 사건들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초기 단계에 막기 위해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이 법이 빨리 들어와야 되냐면 접근 금지 조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스토킹이 심해지면 뭐 협박이라든가 주거 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보호 조치 때문에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특공대원들께서 문자 주고 계신데 8949님 국회의원 딸들이 이런 스토킹 관련 사항에 당해보는 결과가 있으면 바로 입법 처리될걸요. 자기 자식들 안 당해봤어. 피해자 심정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이슈가 된 게 터지면 국회의원들 너도 나도 지금 막 법 만들겠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빨리빨리 너무 빨리 통과시켜서 사실 문제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른 법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딱 선점하려고 빨리빨리 통과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2부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결단의 문제인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얽힌 게 뭐가 따로 있는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단순히 뭐 더 완벽한 법을 만들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그러므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처음에 제지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중한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보고 그래서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사안 이슈에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법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찰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1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을 내봤더니 네. 접수되는 게 12.9건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접수되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 많은 수십 거죠. 건도 이상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데 좀 둔감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그 신고가 들어와도 처벌하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10.8%래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거의 90%는 그렇죠. 처벌하지 않고 그냥 경고만 하고 돌려보낸다라는 거거든요. 가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상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빨리 개정 좀 해주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그냥 경범죄예요.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까짓 거 걸려가지고 그냥 한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제지가 안 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시작했다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네. 이게 또 처음에 내 마음을 안 받아줘 이러다가 이제 감정이 증폭되면서 이제 2차적은 그러면 내가 너를 소유하겠다고 해서 그게 살인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널 가질 수 없으면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감정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초기에 이거를 막길 방법들을 사실은 지금 법안에서는 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만 계류돼 있고 제 통과되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그게 방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름은 이제 감추겠습니다. 익명으로 20년 전에 그 전에 삼귀던 남자친구가 지금 제 신랑하고 제가 연애할 때마다 연애 그 하는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또 집 앞까지 와서 창문에 돌을 던지고 이러는데 무섭고 끔찍합니다. 지금도 소름 끼칩니다. 이런 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법으로 뭐 재물손괴, 침입 뭐 이런 건데 스토킹으로 이제 범죄화해서 그 그러니까 이게 돌이면 이제 위험한 물건이니까 5년 이하 뭐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해야 그런 되겠죠. 생각이 이게 있었으니까. 사실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슨 죄야. 사랑하는 게 죄냐라는 거거든요. 진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아마 처음이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 계속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고 하다 보면 충분히 내 마음도 알게 되고 당신 마음도 변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싫으면 그냥 싫은 거지. 근데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걸 아니라고 아닌 받아들여야 거예요. 되는데 근데 그냥 한번 거예요. 튕기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진짜 그냥 싫은 이게 거죠. 수십 년 전에 나 통하던 얘기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익명으로 읽겠습니다.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요.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 스토커처럼 다른 사람한테 우리 딸 연락처를 알아내서 폭톡을 잔뜩 보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온라인에 그냥 올려버리자고 했더니 딸이 보복당한다고 그냥 두래요. 친구들이 보복당하는 거 많이 봤대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라고 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좋은 이런 방법이 사람들이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괴롭히는 건데 강자한테는 또 약해요. 약한 척하고 계속 약자로서 피해를 당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있어요.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계속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이런 영상들을 보내면 처벌할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에 대한 우려보다는 적극적으로 내 권리 주장을 했을 때 강한 사람에겐 또 그 가해자가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그냥 참는다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거나 이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그냥 초반기에 그냥 아예 그냥 강하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 올리신 분은 꼭 참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계속되면 따님이 한참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그렇죠. 사귀어야 되고 이 할 일 많을 때 이것 때문에 짓눌릴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 어른 돼서 가지고도 또 공부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정보통신망법부터 시작해서 지켜주거나 살펴줄 수 있는 법들이 그래도 아직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 피해당한 분들이 많네 지금 보니까. 아마 피해 당했어도 지금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 10.8%라고요? 네, 10.8만 처벌되고 거의 90% 가까이는 그러니까 13건 하루 13건이 심지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처벌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도 되게 약하게.
거의 벌금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한 8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건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딴에서 이거 아야 나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더 그만해라 그러면서 벌금 8만 원 하고 이제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다음에 갑자기 어려운 거 물어봤다. 이거 2342 대원께서 저 어제 형제복지원 그 원장 관련해서 이제 무죄 바꿀 수 없다는 거 얘기죠. 뉴스보다 궁금해서 여쭤봐야지 생각했는데 비상상고 기각 무슨 뜻인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상고까지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판결 자체가 뭐 법에 위반된 부분이 명확하다고 할 때 이게 아마 검찰총장이 하는 걸 거예요 상고가 비상상고가. 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는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그걸 했던 데가 아마 그게 기각됐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이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에 네. 대해서 이제 총장이 비상상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재판부 판례는 그 당시에 그 법률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해서 복지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만으로 범죄로 지금 유죄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국민들 앞은 그렇죠. 좀 아쉽죠. 형제복지원이 어떤 인권 유린을 했는지 아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법이라는 것도 어쨌거나 이 상식 안에 이렇게 잘 맞으면 좋은데 가끔씩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의와 그렇죠. 법의 논리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하여튼 항상 괴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법원에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있을 땐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밖에 나오니까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세계다 보니까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약간 사회랑 좀 유리된 그런 판결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도 이 스토킹 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 작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빨리 처벌하는 게 가해자를 위해서 좋다 그랬는데 김영주님도 N번방 주범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여자 선생님을 집요하게 스토킹했다가 그게 이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던 범죄자가 있었던 생각납니다. 저도 생각납니다. 그 친구. 예. 사회가 그렇게 방치하니까 결국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 거죠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따끔하게 혼이 났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범죄까지는 안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 신고가 누적이 되면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또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무혐의나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즉각 하는 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부로 넘어갑니다. 내가 야 하면 여야 후보가 여야 모두 뺏길 수 없는 요직 여야는 공방을 여야가 취사를 여야가 치열한 삽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say 야야야야 이번 한 주 국회 여야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내가 야 하면 너는 여, 내가 여 하면 너는 야. 내가 야야야야야 내가 원하던 걸 네, 야당 출입하고 계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당 출입하시죠. 한결의 이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재보궐 전국이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LH가 터져가지고 네. 지금 막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황교안 전 이분은 이제 그때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었죠. 이름이 네. 뭐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 맞습니까? 100점이요. 야 스스로 칭찬해. 야 진짜 외우기 어려운 건데 진짜 외우기 어떡해. 진짜 어렵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전 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말씀하신 대로 총선 참패하고 완전히 사라졌었잖아요. 네. 그때 역대급 패배를 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무엇보다 종로에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한테 졌던 게 컸어요. 네. 근데 대선 후보들끼리 정면 승부 벌였는데 졌고 또 당도 완패했고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떠났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예 회의도 오지 않았고 그대로 바로 정계 사실상 은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대담집을 냈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사퇴한 게 지난 4일 날인데 한 주 정도 됐죠. 그날 SNS에 저녁에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면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이거 LH 사태에 지적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네.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복귀를 완전히 뭐 명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도
이 황교안 전 대표 얘기는 기자들은 항상 조금씩 했었어요.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면요,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원래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교육재단 얘기도 좀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교육재단 같은 거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황교안 전 대표 얘기를 물어보면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아, 미안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 사과 전화를 그렇게 돌렸다 그래요. 그게 네. 뭐였냐면 공천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공천을 받았음에도 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쭉 전화해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사람은 인상적이었던 게 2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사과를. 그러니까 이 황교안 전 대표가 좀 착각을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다가 한 줄 알고. 어떤 사람한테는 쭉 2번 돌리다가. 해가지고 아 저번에 전화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뭐 대선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황교안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운 사람한테 비대위에도 아직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최소 수행으로 해서 사람들 좀 만나고 다니고 있고 그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확실하대요. 그리고 이제 로드맵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세워놨는데 그 단계별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 주변에서 보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환호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웰컴 웰컴을 외치고 큰 있- 힘이 될 거다. 네, 이런 큰 힘이 반응입니다. 되고 아주 중대한 결정, 힘든 결정 잘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 안팎에서는 썩 환영 기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환영을 안 할 뿐 아니라 사실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요. 일단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도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 뭐 이미지에 좀 맞지 않다. 당이 가는 방향에 안 맞다. 이런 얘기들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그것보다는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자기 사람도 못 챙겼고 뚜렷하게 챙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뭐 꼭 챙겨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공천이 끝나고 나서 나는 황교안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 황교안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이래저래 실패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기는 뭐 기준을 가지고 했을 모양인데 중간에 뭐 김용호 전 의장 당시 이제 공관위원장이나 좀 뭐 엉클어지면서 줬던 사람도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엉클어지면서 한 명도 챙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는 거는 공천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의리를 꼭 지키거든요. 네.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이 정계 은퇴 사실상 그때 총선 끝나고 한 다음에 아무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게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즉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 떨어졌습니다. 공천. 그러니까 뭐 남은 사람도 없고 옹호해 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지가 안 맞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그렇죠. 대표되는 사람이고 또 그때 임기 중에 했던 일들은 대부분 뭐 아스팔트 보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강경투쟁하고 삭발하고 이런 이미지 대체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뭐 전혀 안 맞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흐름상으로 봐도 이래요. 그때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하고 네. 경선에서 당대표가 된 거였거든요. 그때 똑같았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여론조사에선 이기고 당 지지에서는 져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됐었고 이번에는 다만 여론조사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네. 나경원 이 전 원내대표랑 붙었을 때는 이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바뀐 상황인데 이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궐선거에 아까 뭐 민주당에서 환호를 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색채를 지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네. 그거 오히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우려가 많고 그래서 지금 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다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수희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지 말라, 당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나마 들었던 가장 좋은 평가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별로 없고 후보군이 많으면은 그래도 서로 경선하면서 좋은 그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평가였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대세로 좀 굳어지면서 네.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워낙 처음에 네. 그렇죠. 우리 법무부 장관 때부터 기억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검사죠. 아주 오랫동안 검사를 했던 맞습니다. 네.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당 출입하고 계시니까 이재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저는 사실
본인이 정치적 사망 상태인데 네. 그 사망 상태를 모르는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좀비 상태다 이런 아하.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계복귀라는 거는 부르는 사람이 있고 네. 그 타이밍에 부르고 시대가 부를 때 가능한 일인데 스스로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제 그 YS 생가를 방문해가지고 뭐 3당 통합 정신으로 대통합을 완성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그 통합이라는 가치에 가장 안 맞는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싸워댔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시장 후보들은 그 황 전 대표가 자기 도와준다고 할까봐 약간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우리 쪽으로 오지 마라. 피하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진행자니까 좀 아끼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일 초미의 또 관심사죠. 잘하면이 아니라 이거 기한이 정해져 있죠. 후보 등록 기한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후보 등록일이 18일, 19일이거든요. 다음 주요. 네. 근데 이제 19일에는 무조건 후보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최악의 상황에는 후보 등록을 각자 하고 네. 이제 선거 딱 찍기 직전에 한 명이 포기하는 그런 것까지 늦어진다면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겠다라는 거죠. 후보 등록은 한 명으로 딱 정리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17일, 18일 여론조사하고 19일 후보 발표하고 요 일정은 딱 정해놨습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선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지금 후보들 간에 제일 두려운 게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이 약속을 어기는 거.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필패하게 될 거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즉 여권 후보가 무조건 이기게 되니까 그건 제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정을 딱 적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영화 타짜에서 손목 딱 걸고 하는 마지막 것처럼 장면에서 손목 여기서 걸고. 만약에 중간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정계 은퇴뿐이 아니고 아예 이쪽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오한마죠. 예. 일종의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했어요. 이제 서울시 공동운영, 연립시정 이런 것들은 당 내에서는 서로 이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예를 들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좀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건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딱 만나서 이 공동운영하겠다, 연립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에 앞서서 이 양당 정책 협의팀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거든요. 좀 오전 11시부터 이제 3차 실무협상단 회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건 다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싸우고 있는 건 비슷해요. 대체로 예전에 금태섭 후보랑 좀 갈등이 있었을 때처럼 토론회를 좀 국민의힘은 많이 하고 싶은 거고 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조금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주제를 좀 미리 안철수 후보는 정하고 싶은 거고 국민의힘은 좀 안정해놓고 하고 싶은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는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뭐 이 서울시 공동 운영, 뭐 연립시정 이런 얘기하는데 이 방식에 동의하고 말지는 또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둘 중에 한 명을 찍었다면 만약 이런 걸 서로 합의하고 간다면 자동적으로 내가 누굴 찍는 순간 이런 운영 방식에도 동의해 버리는 셈이 그렇죠. 되잖아요. 세트로 오는 세트로 건데 가는 거니까. 그걸 반대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저는 고개를 좀 갸웃했습니다. 한 명을 사실 그래서 찍어서. 민주당도 그 부분 많이 비판을 하죠. 지금 뭐 자리를 일리 있는 나눠 비판이에요. 먹겠다라는 거냐 이런 그러게요. 식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그건 뭐 민주당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로 이제 판가름 날 텐데 뭐라고 물어보느냐 정확히. 네. 곧 암하는 디테일이 있다고 당락은 디테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도 역시 싸우고 있는데 뭐 계속 얘기했었던 누가 적합하냐 아니면은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여권 후보에 요거 가지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명을 쓸지 말지 요 부분도 역시 좀 쟁점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힘 정당명을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큰 정당이니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경쟁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인가 화요일인가 혹시 EPL 보세요?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유럽 프리미어리그 보세요? 안 보지만 지금 케인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안철수 후보가 저와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관계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분위기를 좀 굉장히 좋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가 안 되는 게 가장 최악이고 이제 두 번째 차악은 뭐냐면
단일화는 되는데 둘이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국민들이 좀 보기가 싫다. 그래서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일정도 딱 정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요건은 바로 여론조사가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게요. 오세훈 후보가 완전히 밀렸었잖아요.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확 따라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 김종인 비대위,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일단 후보로 만들어 놓고 안철수 후보한테 여론조사에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를 때려가지고 비슷하게 만들거나 이기는 이런 그림인데 딱 열어놓고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럼 굳이 이제 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 때리면 자기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묻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가 되게 미묘한데 좀 이렇게 느낌이 왔던 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기자들이 단일화 쟁점 많고 좀 잘 될 거라고 보냐 이랬더니 뭐 잘 될 거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2번 4번 기호 문제를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계속 2번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비대위에 요 발언한 걸 가지고 제가 다른 비대위원들한테 쭉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100% 이긴다. 오세훈 100% 이긴다. 이런 정도로 자신감을 표현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자들한테 좀 뭐 과시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급진전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단일화 한다고 자동적으로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해진 지금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 붙어서 또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여당은 서울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완전 핵폭탄이 터져서 LH라는 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단 뭐 저 국토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국토부에서 이걸 조사하고 이 수사에서 협조하고 이런 그림이 맞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국토부 LH 직원 대상으로 해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토부와 LH 직원 14,000명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폭로했던 그 LH 전현직 직원 13명, 문제됐던 13명에 7명의 그 추가로 그 투기 의심자가 적발이 됐어요. 이 중에 11명이 투기 의심 거래 그 자체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때 있었다고 하고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3기 신도시에도 약간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1차, 2차 나눠지는 기준은 1차에서는 그 직원들 본인 것만, 예. 2차는 친인척까지 들어가는 거죠.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하다 보니 그 본인에 대해서 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네. 2차는 친인척까지 사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면 자기 이름으로 할 리는 없다. 그래서 친인척을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세균 총리도 뭐 걸리면 폐가망신 시키겠다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뭐 발본색원을 외치면서 나오기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 정부 사이드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한 기색이 좀 역력했어요. 그래 보였어요, 쟤네도. 왜냐하면 이게 투기 의심자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더기로 나오면 이게 사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이런 소리를 들을 거고 너무 안 나오면 역시 셀프 조사하더니 졸속 수사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적당히 나오기를 바라는 굉장히 약간 웃기고 슬픈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1차 조사 결과 나오고 나서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예상보다 너무 적다. 그러게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선거 이렇게 이 정도 남은 기간이면 뭐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뭐 20일 뭐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네. 뭐 적게 남은 시간은 아닌데 이 사태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 안에 이게 완전히 수습될 것 같지는 않고 여론이 전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당으로서 빠져나가야지.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뭐 그렇죠. 누가 되든 지금 상황은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야당 쪽에서 누가 됐든 정말 핵폭탄급의 대형 악재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돌파구가 잘 보이지는 없다.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박영선 후보가 양자 대결로 뭐 오세훈 후보랑 하든 안철수 후보랑 하든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네.
LH 건이 터지자마자 지지율 하락세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박영선 후보는 원래 또 자기 아랫사람들을 좀 이렇게 잡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캠프를 아주 뒤집어놨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선거도 문제지만 이 부동산 정책이 이 정권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데 이게 신뢰도가 뚝 떨어질 게 너무 분명하다 보니 사안 수습에 진짜 총력을 다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LH를 막 질책하고 배신당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일을 맡겨놨더니 선긋기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선긋기를 정무적으로는. 하면서 막 배신당하면서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포지션이 그나마 최선이었을 텐데 그나마도 시흥에 있는 그 민주당 그러게요. 시의원이 뭐 광명 시흥지구에 뭐 자녀 이름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그 문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윤리감찰단 돌려서 당 소속 의원이랑 보좌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스스로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정말로 발본색원이 가능한 수준의 조사는 아니고 뭐 LH에도 어떻게든 책임을 묻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행법상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도 좀 미지수여서 그러니까 말폭탄을 계속 터뜨리면 오히려 국민들 기대만 높아지고 실제로 응징은 안 되는 그런 오히려 실패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당내에서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양이원영 의원, 뭐 김경만 의원, 양양자 의원 해서 계속 이야기가 터지는데 이게 사실 잘 보면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공직에 있어서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그 땅을 사서 뭔가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어떤 뭔가 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땅이 있다, 땅을 네. 가지고 있다 정도예요. 그런데도 지금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만 나오면 단독자를 붙여서 계속 기사가 재생산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좀 억울하더라도 반응을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겸허한 입장문을 내는 수준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진창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건으로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이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일단은 공정성 문제가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고 네. 근데 그 옆에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은 검찰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이 수사 수사를 방식이. 지금 검찰한테 안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든 검찰은 안 끌어들이고 네.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마땅히 안 나와요, 잘. 그러면 또 다시 그러면 검찰한테 맡겨야 돼? 경찰로는 부족해. 이런 얘기가 돌면서 결국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그 카테고리는 검찰 개혁하고 부동산 문제인데 네. 부동산 문제는 약점이고 검찰 개혁은 그래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가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치도 붕괴되고 부동산 문제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승자박이라고 자기 발등 찍은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줄창 얘기했던 것,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정부의 이제 뭐 실장급 이하 그다음에 수석에 이르는 고위공직자들이 얘기했던 게 이 정도면 투기다라고 하는 설 딱 정해줬어요. 한 사람이 집 두 채 있으면 무조건 투기.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살 집 아닌 곳에 뭐 토지를 갖고 땅을 갖고 다 투기. 근데 막상 쫙 조사해보고 나니까 자기 당에서 이게 다 걸리는 거야. 변명을 하죠. 아, 그건 노후 목적으로 사왔던 거다. 그게 투기잖아요. 그 당신들이 그거 투기라면서. 그렇죠. 너무 선을 좀 높게 잡아놓은 너무 측면이 그 있어요. 그 당시에 기준을, 이인영 기준을. 대표가 집 두 채 있으면 무조건 팔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거 진짜 우리가 무덤 파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근데 그 방법밖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근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올리면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투기라고 정의했던 식으로 조사하면 다 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물타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어떤 이해충돌 사건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얘들도 하면서 그랬다. 얘네도 그랬다. 여기도 되게 많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제안도 했는데 사실 그거 할 때는 저쪽에서 안 받기를 원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왜 하냐? 너네가 잘못한 건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 걸고 넘어지면서 저기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숨기는 게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해보죠 뭐. 근데 그거는 버스캐저- 빠질 이가 없는 게 네. 왜냐면은 당연히 거기서 좀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밀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기세싸움에서 밀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관리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다선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그런
그런 뭐 나쁜 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좀 다 털어냈거나, 빼놓거나 네, 정리가 냈거나. 상당히 돼 있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여권에. 그러니까 같이 깠을 경우에는 그렇게 밀리겠느냐 약간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특공 대원들 이 관련해서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 6434님도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에는 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셀프로 하지 말고 이거 다 명의 전 가족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죠. 청와대 비서진들 아무도 없다. 0명이라고 단 합니다. 0명이다라고 했던 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참고해 보면 지금 이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7373 대원도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까지도 확대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보 얻어서 땅 사고 집 사는데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김지훈 대원도 시흥시 시민입니다. 이거 다 몰수하는 거 불가능하면 그냥 신도시 철회하는 게 답입니다라고 했고, 김선영 대원은 LH 해체설에 관련해서 또 의견을 이게 한마디로 이게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이 그물들이 네네. 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이거 한 달 안에 풀기는 쉽지 참 않아 보여서 제가 보기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집에서 TV로 변창흠 장관 나올 때마다 TV가 지금 부서졌을 수도 있어요. 이 변창흠 장관 거치대에서 얘기해 봅시다. 여당에서는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도 되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뭐 검찰 수사를 확 때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책임을 져가지고 경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다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뭐 변 장관은 LH 직원들 그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 구의역 김군 망언 예전에 그러게요. 문제됐던 것만큼 참 심각했던 건데. 거의 막 엄청 공분을 사는 말을 또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되게 부글부글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불러서 굉장히 네. 질책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경질론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가 되게 복잡한데 지금 경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공공 재개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었던 그 부동산 대책의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이 무조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꾸준히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그 임명 동의안을 채택 안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 누가 야당 무시하고 변창흠을 임명하라고 했냐 이 소리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미 상황이라서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정말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변창흠 장관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지금 여당 쪽은 저는 미묘하게 기류가 바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그나마 지금 어떻게든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 논리가 되는 그 근거가 이 이사 부동산 대책을 사실없이 수행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했는데 저는 그 이사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 맞는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 부동산 대책이 공공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LH 공사에 우리가 몰빵해주자. LH 공사를 믿고 다 맡기자. 이거야 이사 대책이 한 줄로 줄이면. 지금 그게 맞나? 이사 대책의 방향이 이거부터 먼저 짚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지금 시사 특공대에서라도 좀 계속 떠들고 있어요. 좀 들어달라고 제때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한번 생각해 줘봐요. 광고 듣고 시사 특공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시사 특공대 이 검찰 압수수색 얘기하면서 좀 끝을 내볼까 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뭐 옛날 같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서 막 일망타진을 하면서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그 파란 박스에 검찰 써 있는 이런 거 네. 보면 사람들은 보통 되게 안심을 해요. 와 진짜 뭔가 하는구나, 뒤집어 놓는구나. 근데 지금 그거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검찰은 민주당으로서는 개혁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맡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계속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그런 완전 말이 박탈을 있었죠. 주장을 해오던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그 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있는데 LH 사건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왜 검찰이 안 들어가냐 이걸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견을 받고 뭐 특검을 하자고 하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정말 뭐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메시지가 복잡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수사 관련한 메시지를 보면 힘든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지금 뭐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고 아까 아침에 이제 이철희 소장님께서도 정치쇼에서 그 말을 하던데 이제 진짜 진검승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는데
쉽진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야죠. 국민을 위해서라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재인이 국토부 장관으로 잭디 추천한다 그랬는데 제가 제 그릇의 크기를 잘 압니다. 저는 그냥 뭐 재건축 조합장 정도가 딱이에요. 장관 그릇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3월 12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샵 1035 50원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로 구경하시면서 댓글 많이들 달아주고 계시네요. 황지연 대원, 제가 LH 신혼 희망타운에 분양받았는데 정말 계약하기 싫습니다. 청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LH 여기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매일매일 화가 납니다. 그래요. 이게 참 배신이죠. 배신감,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들 딴 거 다 못하겠고 자기들만 해먹었구나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계속 듭니다. 0762대원, 이제 시사특공대는 공개방송할 계획 없나요? 시사 어벤져스 가까이서 보고 듣고 싶네요. 공개방송 해야죠. 코로나19 끝나면은. 제 전문입니다. 공개방송이. 6813대원, 잭디 점심 드셨어요? 네, 오늘도 샌드위치였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먹은 샌드위치보다 최근 1년 동안 먹은 샌드위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 결혼 1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회사 앞에서 남편이랑 점심 먹었네요.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뭐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좋네요. 데이트 같기도 하고 크크크. 애들 키우느라 저도 출근하느라 이런 것도 못하고 살아봤네요 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배우자가 낯설게 느껴질 때, 하지만 그 낯섦이 기분 나쁜 낯섦이 아니라 두근두근 설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자, 이유리 대원, 영문과 나온 잭디, 아이들이 영어 문법 배우면서 이건 왜 이래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 줄까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제겐 문법이 왜? 라는 질문이 대체 왜? 이유를 대답해 주는 게 참 어렵네요. 이걸 부모님이 다 공부를 하려고 치면 저야 이제 이걸 전공을 해서 그래도 대답을 해주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부모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부모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뭐 아이들이 단어도 물으면서 이거는 왜 이 뜻이 됐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외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공자들은 이 앞에 붙어있는 요 말, 그 뒤에 붙어있는 요 말이 원래 무슨 뜻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이런 뜻으로 변형이 돼서 합쳐지면서 이런 뜻이 됐단다. 자, 밖에서 제작진이 또 지자랑한다, 또 지자랑이 또 영어 자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잭디 잉글리시 티칭 스쿨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못 칠 때 또 다시 시작할게요. 자, 빨리 광고 듣고 우리 기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사특공대예요. 네, 한 주간 화제 인물들을 선정해서요, 저희 시사특공대에서 페르시아에서 직접 공수한 레드카펫을 받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2주의 레드카펫입니다. SBS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보통 기자분들이 리포터하고 이럴 때는 이제 정장에 가깝게 또 격식 있게 옷을 입는데 오늘은 상당히 캐주얼하게 또 입고 나왔네요. 네, 오늘 밖에서 취재 활동이 없어서 좀 편하게 입어봤습니다. 그럴 때 마음도 혹시 출근할 때 홀가분합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방송 끝나면 자유라서요. 왠지 이 마음가짐과 이 기분 좋은 느낌이 전해집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런데 좀 답답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민 기자도 이미 일한 지 꽤 됐고요. 네. 얼마 됐죠?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한 지가?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 또 이 외모 얘기하고 이러면 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왜 그런 얘기하죠? 사원증 긁고 찍고 들어가고 이런 로망들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취업난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네, 이게 이제 한 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 통해 가지고 대기업한테 물어봤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10곳 중에 6곳이나 뭐 아직 계획이 없거나 아예 신규 채용 안 하겠다고 답을 한 거예요. 작년과 비교하면 20%나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고 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저희 때 생각하면 그 혹시 취업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취업할 때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요? 대호황기여서. 저희 때도 어렵다 했는데 그래도 1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형 공채가 있었어요. 막 삼성에서 1000명 뽑고. 우리 때도 그랬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는 이런 정기 공채도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요.
LG, 현대차는 이미 작년부터 이 정기 공채가 없고 수시 채용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네 필요할 때만 소수로 몇 명씩 뽑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더 취업 문은 좁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들 사실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뉴스 나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자녀들만 힘든 거 아니고 나만 힘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좀 늦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도 취업했는데 다들 네,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좀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혜민 기자님 너무 따뜻한 말씀은 고마운데 그 네. 미래학자들은 네. 사실 십수년 전에 이런 미래를 다 예측을 이제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의 구조나 채용 방식도 물론이고 또 더 지금 현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십수년 전의 미래라면 네. 앞으로 20년, 30년 뒤의 그 미래도 미래학자들이 어느 정도씩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이 이런 AI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도로 인간의 어떤 자리를 대체하는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좋은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네.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죠. 네. 미래가 좀 어렵네요. 희망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요. 희망과 어떤 좀 위기감 동시에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레드카펫 주인공 만나볼까요? 내가 쏜다 술 한잔 합시다 오늘은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야, 이 말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말인데요. 금요일 오후에 듣기 좋은 말. 잭대가 제일 자주 하는 말. 내가 쏜다. 누가 쏘는 거예요? 왜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죠? 저기 보이시죠? 레드카펫 위에 올라온 남성. 저 사람이 크게 한턱 쏜다고 하네요. 아니 뭐 얼마나 크게 쏘길래 뭐 잭디보다 더 크게 쏘는 거야? 얼마나 크게 쏘길래 이런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뭘 쏜답니까? 야, 원래 쏘면 한우인데 쏠 때는 이번에는 주식과 경력금이라고 하는데요. 얼마예요? 자그마치 무려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쳤다. 저야 뭐 소소하게 수만 원 정도. 이게 어디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1,000억을 쏜다는 분. 네. 이제 레드카펫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배달의 민족. 지금은 사실 DH의 뭐 임원이 앞으로 이제 되겠네요. 네. 김봉진 의장입니다. 네. 이분이 최근에 자기가 이제 사재를 털어서 1,000억 원대의 주식과 경력금을 자신의 회사의 직원들한테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네. 이게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즐거운 소식이겠죠. 좋죠. 근데 한 명당 얼마씩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계산해 봤더니 여기 직원이 1,700여 명이 돼요. 그럼 1인당 평균 약 5천만 원이나 돌아간다고 합니다. 주식이. 와. 네, 통이 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속 직원이고요. 소속 직원 말고 네. 라이더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계약직도 아니고 자기가 일감을 따면 그때그때 일하시는 분들이죠. 네. 네, 그 시스템 아시죠? 네. 근데 사실 이분들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또 하루에 20건 이상 이제 연 200일 이상 그렇게 일을 하시면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어떻게든지 나눠 주려고 노력하는 정성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이상 그리고 한 200일 이상 오랫동안 우리 회사랑 같이 일했던 분들 아까 지금 고용 이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지만 네. 각각이 다 작은 사업자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눠드립니다. 네. 거예요. 게다가 이거 채우지 못해도 일정 건수 이상 배달을 하면 또 경력은 100만 원씩 준다고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따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주는 거고 네. 얼마 전에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해서 세계적인 기부 클럽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곳에 기부자로 등록을 하면서 자기 재산 절반 이상 기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첫 구체적 실행안이 오늘 나왔는데 외식업 운영자들이죠. 이거는 회사 사람들도 아니에요. 네. 네, 이분들한테 이제 200억 원을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노트북 10,000대 지원하겠다. 이거 두 개 합해서 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좀 가늠이 안 되는 숫자죠. 어이구야. 네. 이거 처음에 그 더 기빙 플래지에 그러니까 네. 기부 약속을 하는 이제 기부 서약이라는 뜻이죠 우리로 말로. 네. 여기 이제 재산 절반을 뭐 평생에 걸쳐 헌원하겠다고 했을 때 칭찬 많이 받았지만 간혹 섞여 있는 비판의 목소리가 너희들 그 가맹주점들 자영업자들이 눈물이나 좀 닦아줘라 수수료나 좀 그렇죠. 줄여라 했는데 그걸 아무래도 의식한 것 같기도 해요. 거의 비슷한 분들한테
드렸죠. 외식업 운영자들이니까 자영업자가 맞죠. 네. 우리 김현민 기자님도 이 느낌을 보니까 네. 기부의 이 느낌이 확 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는 못했고 최근에 이 기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 친절한 경제 출연료와 여기 출연료 합하면 이제 한 10만 원 좀 넘어요. 이제 그 돈을 그래서 매달 기부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기부 혹시 해보셨나요? 제 자랑하지 좀 말라 해서 안 할게요. 이것도 많이 시작하면 뭐 잭디 기부 역사에 대해서 또 한번 읊어볼까요? 아, 그렇구나. 조금 길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기사 많잖아요. 아동 학대. 네. 아이 뭐 결식 아동 많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또 이 돈이 전체가 다 아이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중간에 뭐 단체들이 떼먹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다 연락하고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단체는 중간에서 얼마 정도 다 가져가고요. 네. 그냥 구청 가서 우리 구에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특정한 이 그 복지단체를 안 끼고 바로 네. 구청에다 기부하는 형식인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아이들 쪽이 많습니다. 아이들 쪽이 많고 예전에는 그 노숙 네. 그저 뭐 재활하는 센터 그쪽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하게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듣고 있는 특공대들도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내가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 김봉진 의장 이렇게 저기 기부하는 거 보면 이걸 따라서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나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네. 해줘야 돼요. 이런 건 맞아요. 자랑해도 돼요. 네. 김현민 기자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료를 조금 이거 회사 규정이 있어서 안 되니까 직원이라서 죄송합니다. 더 주면 더 할 수 있는데. 자, 이어서 두 번째 레드카펫 인물도 한번 만나볼게요. 그래 잘났어 뭘 그리 잘났어 날 아프게 하냐. 이 잘난 척쟁이들이 우리로 레드카펫 위로 올라옵니다. 실제로 잘난 사람들인가요? 글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뻔뻔하고 당돌하게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봅시다. 근거가 있나 잘난 척. 야, 솔직히 LH 직원이라고 투기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어차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써. 한두 달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도 다 잊혀져가지고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야. 그래. 야, 니들끼리 그냥 열폭해봐. 나는 열심히 차명으로다가 투기해가지고 아주 정년까지 꿀 빨면서 살 거니까. 야,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 들어오든지. 공부 못해서 못 들어와 놓고 꼬투리 하나 잡아서 조리돌림 하긴. 어휴, 극혐. 참 이 설정되는 캐릭터는 나쁜 사람들인데 김현민 기자는 잘 안 되는 나쁜 사람들. 또 주셨네요. 저한테 이걸. 그러니까 실제 이거 LH 직원들이 했던 그 이제 뭐 표현 워딩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이게 실제 LH 직원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레드카펫 두 번째 주인공은요. 안 그래도 욕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사람들한테 욕을 부르고 있는 이 블라인드 앱이라고 하죠. LH 블라인드 앱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블라인드 앱 대부분 직장인들은 아실 거예요. 네, 들어가 보면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SBS도 하겠죠. 당연히. 네, 있고요. 저는 뭐 이제 취재 목적으로 많이 다들 들어가서 그런 얘기하더라. 네. 취재 목적으로 뭐 들어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검색도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 보면요, 이게 정말 뭐 다양한 글이 올라와요. 개인사부터 연애 얘기, 자기 뭐 결혼 얘기, 직장 얘기는 물론이고요. 320만 명이나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LH 직원이라고 하는 분의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LH 직원이라고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자기 직장명은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건 아시죠? 네. 아이디나 뭐 자기 이름 그리고 뭐 부서 이런 건 다 공개가 안 되지만 그리고 KBS도 그 전에 뭐 우리 회사 정년 보장 된다. 평균 연봉 1억이다. 뭐 이런 얘기 막 올라와서 그때도 온 분노가 국민적인 아주. 공분을 샀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기업이면 사실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기업 네. 활동 많이 하고 뭐 이를테면 뭐 성견 지명에 있어서 뭐 투자도 잘하고 해서 돈 많이 받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이치인데 그렇죠. 이 공사들이잖아요. 한국방송공사, 한국투지주택공사. 그렇죠.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정부 차원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공분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정세균 총리랑 LH가
이 글 쓴 사람 찾아서 책임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의 홍보팀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이 원래 가입할 때 이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에 내가 회사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제 회사 이메일 주소로 이제 클릭을 해야 돼요. 그 메일이 오면 그래야 이제 우리 회사 이름으로 가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메일 주소 정보를 갖고는 있지만 바로 암호화가 되고 블라인드에서 네. 이 해당 계정이랑 이 이메일 주소 사이에 연결고리는 바로 파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쓴 글인지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거 찾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자기 앱 그 회원 계속 늘리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의심이 많아, 이런 스타일이 얘기는 의심이 했어요. 많아. 뭐 수사기관에서 와가지고 오면 협조는 해줄 수 있지만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LH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LH 쪽에서 이게 퇴사자일 수도 있다. 다니다가 그만둔 네. 사람일 수도 있다? 그만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거든요. 그럼 뭐 인턴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퇴사자 계정이면 이걸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삭제는 어떻게 가능하냐? 중간에 연결 고리가 끊어졌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드시지 않나요? 들어요.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블라인드에 물어봤는데요. 이게 익명 보호 로직 기능이라고 해서 퇴직자 이메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이 특허받은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 별게 다 있네요. 진짜 정말 별게 다 있다.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거 이러다 보니까 참 요즘 이 네티즌들이 참 재주가 좋아서 아직 유머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패러디물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게 네. 있습니까? 강남 건물주보다 이제 LH 직원이 더 낫다고도 하고요. 이게 LH가 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영어 대문자로 써놓으면 내처럼 네, 보이죠. 그래서 내처럼. 다 내 거야. 내로남불. 뭐 내 혼자 산다. 내부자들이 있던데요. 내부자들. LH 부자들이죠.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보통 뭐 요즘 짤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짤 사진에다가 네. 장난치는. 그래서 어떤 남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짤이 사진이에요.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남자한테 그럽니다. 그 남자는 무슨 어디 뭐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도 얼마에 뭐 차도 있고 이래. 넌 네. 뭐야? 그러니까 나는 LH 직원이야. 그러니까 사랑에 결혼해줘. 그런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이해가 되네요. 아유, 이해가 되면 안 참, 되는데. LH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심들이 많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 이번에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주도의 부동산 정책은 네. 물 건너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말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정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거 특검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검찰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럴게요. 드네요. 그 특검이 특별검사인데 그럼 일단 특검이라는 거는 네. 검찰에서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걸 특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특검에도 검찰이 파견을 가거든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조사 아직 1차 조사만 했으니까 2차 조사 네. 결과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레드카펫 주인공 만나보죠. 나는 퀵서비스맨 워호 라빠라빠 배달해드립니다 오직 조스피드.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좀 독특합니다. 부르면 총알처럼 달려오는 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딘가로 물건을 이제 보내야 할 때 대부분 택배를 이용하지만요. 네. 빨라도 하루 이틀 걸리죠. 근데 지금 당장 급하게 물건 전달할 일이 생기면 바로 이분들 부르면 됩니다. 자, 이름부터 퀵입니다. 이름하여 퀵 서비스. 레드카펫 위의 기사님, 와 눈빛이 좀 남달라 보여요. 촉은 매우 좋은 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촉이 좋다. 무슨 뜻이죠? 네, 물건을 담긴 이 박스 겉에를 만지고 보기만 했는데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이게 뭐 위험한지 아닌지 감으로 모든 걸 다 맞히셨다고 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요. 꼭 빨리 들어보고 싶다. 퀵 서비스 기사보다는 거의 마술사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네, 남다른 촉을 가진 퀵 서비스 기사님 덕분에 마약 사범을 검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궁금합니다. 이번 주 레드카펫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남다른 촉을 가진 퀵 서비스 기사. 정말 이 네. 문자 그대로
촉이네요. 촉감할 때 촉.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배달하시는 퀵서비스 A 씨가 있는데 이분이 새벽에 갑자기 화장품을 배달해달라고 하는 네. 한 고객의 요청을 받고요. 네. 평택에서 이 물건을 수령해가지고 SRT 아시죠? 네. 이걸 타가지고 대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가면서 겉에 박스를 보니까 화장품치고는 너무 가볍고 포장 상태도 약간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거를 승무원한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철도 특사경이 다 있는데요. 이 철도에는 이분들 이제 사법 경찰들이거든요. 네. 이 철도 특사경한테 이 물건을 맡겼더니 이게 마약으로 의심이 된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배달 부탁한 시간도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새벽에 화장품을 그러게요. 대낮도 그것도 아니고. 택배도 아니고 퀵으로. 그것도 그렇죠. SRT까지 타고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퀵으로. 네. 이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대전 경찰청 마수대에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마약이 맞고요. 이게 동물 마취제인 케타민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네요. 오, 기사님의 첫 번째 촉이 맞았네요. 와,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기자나 검사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촉이 들어서 뭔가 좀 이상한데 해도 네.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아니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면은 이 네. 사람은 대단히 항의를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 업체 쪽에서도 이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갖다 주면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맞아요. 이것까지 내가 판별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의를 위해서 이건 이상한 것 같고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다 네. 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네, 용기 있으신 분이네요. 이 정도까지 마약이 파고들어 있습니까? 근데 아,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유독 최근에 얼마 전에 신호를 위반한 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태국인들이었고요. 무면허 운전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 안에 필로폰이 있었는데 이게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와, 그 전에 또 이 택시에 가방 두고 내렸는데 택시 기사가 이상해가지고 경찰에 그렇죠. 갖다 주니까 열어보니 또 네. 마약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단독 보도했었죠. 그래요. 네, 깨알 또 홍보까지 네. 해줬습니다. 아, 어쨌든 우리 이렇게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신고 정신, 이 네. 기사님처럼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신고하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 기사님이 기부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역시 하나씩 읽고 0585대원 하나 읽어볼까요? 네. 저도 기부를 하게 된 지 2년, 청소년 딸을 둔 엄마로서 여자아이들이 위생용품을 살 돈이 없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시작했습니다. 자, 유성환 대원은 저도 장애 아동 복지센터 승가원에 아주 조금씩 기부하고 있어요라고 했고요. 네. 0841 대원 저도 기부 시작해서 어제 1회차 자동 이체로 나갔습니다. 술자리 한번 줄이면 가능합니다. 아, 이 말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공감되네요. 가끔 술 먹고 들어오는 길에 네. 이 뭐 같이 이런 거에다가 슬쩍 내고 그럽니다. 약간 죄책감도 달랠 겸. 아, 그렇구나. 자, 6615님이 네. 3시간 하시죠. 시간이 너무 퍼뜩가요를 하는데 안 돼요. 펄시 피곤해요 지금. 우리 김혜미 기자도 가야 되고 저 그렇죠? 퇴근해야 합니다. 네. 네, 김혜미 기자 이렇게 또 오늘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는데 빨리 홀가분하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시사특공 대원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혜미 기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공대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잭디 이재익 PD였고요. 내일 1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사특공대였습니다. She's